제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여성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 한 여성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당신 주변에 완벽해 보이는 신사분들, 과연 진짜 신사일까요? 35년간 노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해온 박서연입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년층 재혼 사기 피해액이 무려 8,700억 원. 피해자 중 82%가 여성.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당신 주변에 완벽해 보이는 그 신사. 정말 신사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8가지의 사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5번째 사례는 절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된 분들이 외로워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죠. 모두가 다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만남으로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며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는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재혼 2주 만에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노년의 사랑, 그것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야 비로소 저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순간 운명처럼 다가오는 인연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함정일까요? 사랑이라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해버린 현실.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소외되는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냥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진료를 받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노년의 재혼은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오늘 저는 실제 사례를 통해 노년의 사랑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람의 특징과 재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것입니다. 사례 1. 노인의 사랑, 축복인가 함정인가?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카페.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을 한 김도현 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격 있는 말투와 신사적인 매너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따뜻한 유머 감각으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전시회를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인연은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준 듯했습니다. 김도현 씨는 세련된 태도로 저를 배려하며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박한 재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씨는 점점 제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조언처럼 들렸던 말들이 점점 강요가 되어 갔습니다. 부부라면 서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제 통장을 함께 관리하자고 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김도현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사정이 안타까웠고 상대방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점점 더 요구를 늘려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더 깊이 그를 믿게 되었고 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달콤한 말로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실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인데 이런 일은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이 관계를 지켜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삶은 점점 그에게 종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일상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었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제 경제적 여유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2의 SNS에서 만난 해외 사업가. 그는 누구인가?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SNS를 사용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외로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SNS 메시지함에 낯선 남성의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외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정중한 인사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리, 70세의 미국 출신 사업가로 젊은 시절부터 국제무역업을 하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은퇴 후 유럽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인 친구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멋진 별장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매일같이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미소가 제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라는 인사말을 전하였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라고 말하며 저를 다정하게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였지만 그의 다정함과 배려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저의 건강을 걱정하고 관심사를 존중하며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에게 진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지속된 대화 속에서 마이클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을 직접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였고, 저 역시 그의 방문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이 관계를 걱정스러워 하였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그러나 저는 딸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너는 이해 못해. 난 오랜만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딸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이미 마이클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이클은 한국을 방문하였고, 우리는 공항에서 감격적으로 재회하였습니다.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하며 이제야 내 사랑을 직접 볼 수 있네요. 우리는 정말 운명 같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매너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년의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전통 한정식을 맛보며 깊어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딸은 끝까지 반대하였지만 저는 저희 선택을 굳게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너무 빨라요. 적어도 1년은 더 알아보고 결정해요. 하지만 저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진짜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5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는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이었지만 유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점차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식사 습관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강요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한국식으로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라며 저의 작은 습관까지 지적하였고, 제가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말하며 여기서 적응해야지. 언제까지 한국 문화에만 집착할 거야? 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하였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클은 점점 더 경제적인 부담을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젊고 더 건강하니까 생활비를 좀 더 부담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 라며 저의 연금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점점 부담이 커지면서 저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이클은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노후가 훨씬 안정될 거야. 5천만 원만 도와주면 곧 배로 갚을 수 있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계속했어서 우린 부부잖아. 서로 믿고 도와야지. 내가 당신을 믿는데 당신은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노후 자금 일부를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마이클의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나 몰라라 할 거야? 라는 말에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재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딸은 즉시 경고하였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한 경제적 착취예요. 더 이상 돈을 주면 안 돼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보았고 마이클이 사용한 사진과 정보가 다른 피해 사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였음을 깨닫고 곧바로 그와의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돈을 잃었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기에 재혼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금전적인 요구가 지속된다면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사례 3 믿었던 지인의 소개. 그 결말은? 서울 강북구에서 조용히 생활하던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활동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정말 성실하고 인품이 좋은 분이에요. 혼자 지내신 지 오래돼서 외로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의 추천을 받고 소개받은 사람은 72세의 이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 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으며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추천이었기에 저는 큰 의심 없이 그를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정호 씨는 점잖고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과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가까워졌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깊은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자상하였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 때마다 저희 취향을 고려해 메뉴를 고르고 몸이 불편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돕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정호 씨는 재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며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지만 그의 진실된 모습과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결국 재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신뢰했기에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고 제가 외출을 하려 하면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지 않겠어 라며 점점 저의 활동을 제한하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호받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감시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혼 전에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재혼 후에는 생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연금이 막혀 있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서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린 부부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니 조금 실망이네.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는 이미 2번의 재혼을 했고 2명의 전 부인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곧장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재혼 전에 이런 이야기는 왜 하지 않았어?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 난 그저 도움을 필요로 했을 뿐이야.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대를 깊이 알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삶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며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사업가의 비밀.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저는 바쁜 하루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노년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좋은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볼래요? 정말 신사적이고 성실한 사업가세요. 요즘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받은 사람은 70세의 김태훈 씨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은퇴 후 투자 사업을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점잖고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그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화 내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였고 사업 경험을 살려 인생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당신 같은 분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태훈 씨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내가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신뢰감 있는 태도와 매너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혼을 결심하였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예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오랜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점점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니까요. 라며 저희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경제 관리를 자신의 손에 맡기길 원했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 방식에도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김태훈 씨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저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점차 저를 냉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김태훈 씨는 자녀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가족이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가 점점 더 두드러졌습니다. 김태훈 씨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고 저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으며 저희 인간관계를 점점 차단하려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고 집안일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라며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재혼 초반에 따뜻했던 관계가 점차 부담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고 제가 반박하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며 저의 감정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려 노력했지만 점점 저는 정신적으로 소진되어 갔습니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사소한 다툼과 신경전이 쌓여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행복한 노년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고립되고 통제받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김태훈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게 저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담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이런 걸로 관계를 끝내진 않을 텐데.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노년의 재혼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성격 차이, 그리고 상대방이 저희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혼자의 삶을 선택하였고,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례 5. 헌신적인 남편의 숨겨진 얼굴. 그 실체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생활하던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시간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요가와 그림 수업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곤 하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지인이 조심스럽게 소개를 제안하였습니다. 정숙 씨, 정말 좋은 분이 계세요. 성실하시고 남을 잘 배려하는 신사적인 분이에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신대요. 소개받은 분은 71세의 박재성 씨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교직에 몸담았고 정년 퇴직 후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며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차분한 말투를 가진 그는 첫 만남에서부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대화 중간중간 저의 이야기에 진심 어린 공감을 표하며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며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박재성 씨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재혼을 제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숙 씨, 이제 우리 함께 살면서 서로를 챙겨주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당신을 돌봐줄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오랜 외로움을 견뎌온 저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혼 전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박재성 씨가 갑자기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정숙 씨, 저 좀 부축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돕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축이었지만 점점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저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저려서 밥을 제대로 못 먹겠어요. 대신 떠먹여 줄 수 있겠어요? 목욕하는 것도 힘든데 도와줄 수 있나요? 심지어 밤에도 자주 깨서 물이 필요해요. 라거나 약을 챙겨주세요. 라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밤낮 없이 간병에 시달리며 저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감사하는 듯 보였지만 점차 저를 아버지의 간병인처럼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도 바빠서 아버지를 모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 인사로 들렸지만
점점 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성 씨의 병원 검진 결과를 확인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와 당뇨병을 앓아왔으며 이 사실을 재혼 전에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걸 미리 말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따지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나를 받아줬겠어요? 우리는 이미 부부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저를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점점 부담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제가 지쳐간다는 사실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자녀들은 점점 더 저에게 의존하며 경제적 부담까지 떠넘기려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도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재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저를 비난하였지만 저는 제 삶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신중하게 알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섣부르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의 삶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제 삶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법, 이제 다시는 속지 않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사랑은 인생의 또 다른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재혼을 고려하시지만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로 남길 수도 있기에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연금을 받고 있거나 자산이 충분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빚이 있거나 경제적 의존 관계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 결혼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재혼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빚이 있거나 과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땠으며 이혼이나 사별 후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가? 재혼 후 기대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혼은 단순한 연애가 아닙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변화입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과 기대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결혼 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에게 집안일과 간병을 맡기려 한다면 결혼 전에 반드시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미리 대화를 나눠야 할 부분들은 상대방이 집안일과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간병이나 가사 노동에 대한 기대치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을 한쪽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지 알아보세요. 재혼 후에도 본인의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상대방이 본인의 방식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각자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가족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은 상대방의 가족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족이 배우자를 단순한 간병인이나 경제적 지원자로만 여긴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상대방의 자녀들은 재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가? 배우자의 가족이 저를 간병인처럼 대할 가능성은 없는가? 재산과 유산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미리 논의해 보았는가? 감정적인 의존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만 재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제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가? 배우자가 저희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저만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는가?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한 후 재산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요청으로 대출 보증을 섞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등의 결정이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전한 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 방법은 재혼 후에도 개인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것, 재산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요청으로 대출 보증을 서지 않을 것,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시 혼전 계약서 작성, 결론 신중한 선택이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고려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